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이런 한국적인 이야기가 콘텐츠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이제는 이런 방식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새롭게 나왔는데요. 기존에 있던 히트곡을 K-팝스럽게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는 경연 프로그램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K-팝의 이 뜨거운 인기, 가장 한국스러운 게 세계스러운 것이다,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활기차게 시작해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국제 금값 고공행진입니다. 네, 국제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최근에 혹시 주변에서 돌잔치 할 때 돌반지 선물해 주신 적 있으세요? 그거 못 가져가죠, 이제. 제가 하려다 못했습니다. 네. 예전엔 저도 뭐 금반지 사준 적도 꽤 네.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도저히 금을 뭐 어떻게 사서 주려고 해도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금 1g의 가격이 16만 7,740원이었습니다. 금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돌반지 하나 사주려면은 70만 원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금값이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금값이 온스당 3,600달러를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런던 금시장에서 거래된 현물 가격은 온스당 3,646.29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이게 사상 최고가라고 합니다. 지난 1일 처음으로 3,5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현물 기준으로 3,600달러를 넘어선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3,700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한 돈에 70만 원이 넘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예요? 금 선호 현상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6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에서 한 0.25%포인트, 뭐 많게는 0.5%포인트 B컷까지 지금 B컷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리가 인하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통상 금 가격이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또 증가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전자산인 미 달러의 매력을 좀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등산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30만 원 정도 금값이 됐는데 자꾸 금을 사더라고요. 아유, 30만 원이나 됐는데 금을 왜 사? 이랬는데 지금 70만 원. 원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야, 부럽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맞아요. 금값이 네.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겠으며 또 언제 떨어질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다음 모닝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전자담배가 금연 도우미입니다. 근데 전자담배도 엄밀히 따지면 이게 담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금연 보조제 뭐 이러면 대표적인 게 껌이었었잖아요. 그것 말고는 뭐 니코틴 패치 이런 것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또 다른 담배의 어떤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의뢰로 36대가 초중고생 302명을 조사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의 대체제나
금연 보조제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거나 전혀 해롭지 않다는 응답도 32.2%에 달해서 유해성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지금 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정의되는 걸 모르는 학생도 25%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초등생을 제외한 202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25명은 흡연 경험이 이미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일반 관련형 담배만 사용한 학생은 이 가운데 10명이었고 15명이 전자담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담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 잘못된 인식이 저절로 생겨날 수는 없잖아요. 뭔가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담배 회사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맞춤형 광고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뭐 일반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 마셔도 뭐 그렇게 불쾌한 냄새는 나지도 않고 과일향 같은 것도 난다.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담배 회사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SNS를 통해서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담배 같지 않고 예쁜 디자인, 뭐 역한 냄새 대신 나는 과일향 때문에 전자담배에 호기심을 느꼈다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 뭐 일반 담배보다는 조금 더 덜 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라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될 경우에는요, 성인보다 중독성에 훨씬 취약하다고 하고요,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금연 인식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담배 회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부터 학교까지 금연 예방 교육에 좀 더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자담배도 분명히 담배입니다. 그럼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나 깜짝 놀랐네.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온라인 불법 판매 급증입니다. 네, 어떤 걸 온라인으로 불법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요즘 온라인에서 못 사는 게 없죠. 맞아요. 네. 저도 가끔가다 들어가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파나 할 정도로 다 할 수가 있는 세상인데요. 혹시 나 이런 것까지 온라인에서 주문해봤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그렇게 있나요? 저는 잘 안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아침에 저 방송하러 나올 때 문을 열면 한 보따리가 있어요. 그건 누가 주문하는 걸까요? 저희 집사람이 도대체 뭐 이렇게 사는지.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정말 온라인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네.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하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짝퉁 비만 보조제? 그럴까요?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사시는 분들 요즘에 제 주변에도 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이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불법 판매하는 건수가, 판매해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2021년에 약 5만 8천 건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만인 지난해에는 9만 6천 건으로 65%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5만 건 넘게 적발이 돼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식품이 매년 15,000건 안팎으로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도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같은 거 거래하는 것도 급증됐다면서요? 이거 건수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2021년보다 2024년에 불법 판매해서 적발된 건수가 8.1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6,100여 건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만 9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불법 약류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적발 안 하고 뭐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정부 당국이 행정처분하고 수사 의뢰를 꾸준히 하고 있기는 한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불법 판매 적발 건수가 9만 6천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0.6%인
548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온라인 불법 판매 이거 근절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하는데요. 온라인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공조를 확대한다거나 전담 인력과 예산 확충 이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 치매 예방 걷기법입니다. 네, 치매 예방 걷기법이 있다면 저도 매일 이렇게 걷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분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전 많이 걸어요. 많이. 저한 얼마나? 한 시간씩 한 5km 정도 속도. 5km 정도 시간? 속도면 굉장히 빨리 걷는 그쵸. 편이신 것 이렇게 같은데요. 걷죠, 이렇게. 빨리 걷기로.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산바듯이 걷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나 하루에 10,000보 걸어, 20,000보 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치매 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개 병원, 그러니까 서울대하고 한림대 두 개 병원 연구팀이 치매가 없는 노인 151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장시간 고강도 걷기를 실천한 사람은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30% 억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시간은 하루 평균 50분 운동한 거고요. 고강도는 심박수 상승과 땀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단기간 저강도 걷기를 한 사람은 4년이 지나도 베타 아밀로이드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이 연구를 해낸 거고, 네. 그러니까 고강도라는 게 50분 이상을 땀이 나게끔,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좀 숨이 찰 빠르게 정도로. 걸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걷는 어르신들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휴대폰으로 음악 틀어놓고 네. 트로트 틀어놓고 걸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트로트 흥얼흥얼 하시고 막 노래도 부르시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흥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50분 동안 고강도 걷기 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지 못할 정도로 걸어야 돼요. 숨이 가빠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숨이 가쁘게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이렇게 부르고 싶어도 이렇게 할 정도로 걸을 정도의 운동량이 돼야 그래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의 걷기 운동법을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65세 이전에 걷기를 시작한 경우에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 억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65세를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진은 65세 이상이거나 체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도 고강도 걷기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걷는 것보다는 일단 걷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해서 체력이 좋아지면 강도와 시간을 점점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하고 신체 능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걸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체력이 되는 한 최대한 빨리 강도를 높여가면서 숨이 찰 정도로 열심히 걸으셔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던데 네. 한 50분 이상 고강도로 한번 걸어보시죠. 그러면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 아침 저녁 공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성큼 가을이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문단영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선선하게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18.7도로 20도를 밑돌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얇은 가디건 챙기시면 좋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남부의 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그치겠는데요. 경북이 최대 30mm, 그 밖에 남부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반면 중부를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18.7도로 출발했던 서울은 한낮에 32도,
13.7도로 출발한 철원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을 제외하고는 중부는 대체로 맑고요. 기분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남부는 계속 흐립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경기와 강원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와 전주가 30도, 부산이 29도로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다시 오릅니다. 이 정도의 일교차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넘어섰네요. 이번엔 연예계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픔에 맘먹는 연예의 고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전부 알려드립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중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연예계 비하인드 싹 다 준비했습니다.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연예계 정보통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화제를 모은 연예계 단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예계 업 앤 다운입니다. 예, 오늘의 연예계 이슈 화제를 모은 연예계 단신 업앤다운은요. 오늘 또 9월 둘째 주 키워드입니다. 자, 업에는요. 제2의 기생충 그리고 요가 원장님이 있고요. 그리고 다운에는요. 촬영 폐기설 흔들린 우정 국민청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분 좋게 업 키워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2의 기생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소식일까요? 이병헌, 손예진 씨가 주연한 게다가 감독이 박찬욱인 어쩔 수가 없다. 이 신작 다 기억하고 계시죠? 요거가 이 전 세계 200여 국에 선판매가 됐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19년에 칸에서 황금 종려상 받았던 아카데미에서도 상 4개나 받았던 기생충이 한 205개 국에 선판매됐는데 지금 거기에 버금가는 200곡 살짝 넘는 기록을 대기록을 세우면서 와 하고 지금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네요. 네,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해외 반응이 굉장히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베니스 영화제에서 모두의 기대를 했지만 사실 무관으로 끝나게 됐어요. 수상의 기대를 뒤엎고 무관에 그치게 됐지만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먼저 본 비평가들의 평점을 계산해서 신선도 등급을 매기는 세계적인 비평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곳에서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유수 매체의 호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몇 가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영국 BBC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재밌는 한국의 걸작, 올해의 기생충. 영국 가디언은요. 가족의 붕괴, 가장의 위기, 그리고 국가의 현 주소를 그려낸 초상. 미국에서는요, 박찬욱이 현존하는 가장 품위 있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자 매혹적인 블랙 코미디다라고 이 걸작의 탄생을 정말 세계 곳곳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에 많은 관심이 쏠려서 그런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됐어요. 네, 저도 대한민국 최고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찬욱 감독이 상복 없는 것도 너무 아쉬운데 조금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 이병헌 씨와 함께 이병헌 씨를 따라서 이탈리아로 갔던 아내 이민정 씨가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요거 손예진 씨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하죠. 요거 사진 올리자마자 조금 논란이 일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시는 사진인데 보시면 저기 제단이 있고 성당 제단 있고 거기 이제 뒤 배경에 보면은 십자가 예수상이 딱 모셔져 있죠. 근데 그 앞에서 이민정 씨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어머 가방에 손잡이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허리춤까지 끌어올려서 이렇게 딱 사진을 찍었는데 요걸 본 일부 해외 팬들이 신선한 공간에서 화보처럼 촬영한 게 너무 경솔했다 이러면서 조금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민정 씨가 해명에 나섰어요. SNS에 직접 이것은 성당이 아니다. 예전에 성당이었던 곳에 벽을 살려서 지금 호텔 행사장 또 레스토랑으로 사용 중인 공간이다. 불편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얼른 이
해프닝의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이 영화에 출연한 이병헌 씨한테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요. 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9월 4일 개막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이 됐습니다. 이병헌 씨 연기 잘하는 거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끼리 아는 줄 알았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미 너무나 유명해서 사실 이번 영화제에서 이병헌 씨에게 이 영화계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에게만 수상하는 특별 공로상을 줍니다. 근데 이게 한국 배우 최초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고 배우고 할 것 없이 정말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어쩔 수가 없다. 정말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죠. 사실 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이어서 미국 아카데미상 이 국제 장편 영화 부문에도 한국 대표로 출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스카에서 이제 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기대를 모으는데 제2의 기생충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더 큰 기대가 모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다른 업의 키워드죠. 요가 원장님의 주인공을 먼저 공개할 텐데요. 바로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네, 가수 이효리 씨입니다. 네, 이효리 씨의 요가원 오픈 소식은 정말 SNS 상에서도 뭐 뉴스로도 정말 핫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요가 원장님 지금 저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이효리 씨의 실제 모습에 등신대죠? 그렇죠? 맞습니다. 꽤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원장님이? 잘 어울리죠. 네. 저희가 또 이거 다루니까 조금 불편해하시는 요가 원장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거 이효리 씨만을 위해서 정말 요가 건강이 좋으니까 요가 열풍 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 요 얘기 좀 먼저 드리면서 한평생 슈스라 그러죠. 슈퍼스타로만 살 것 같던 이효리 씨가 요가 원장님이 됐습니다. 본인의 그 요가에 관련된 부캐릭터 이름을 따서 상호도 짓고 서울 서대문구에 딱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지금 보시지만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싶었더니 처음이 아니라 9년 전에 제주도에서 이미 요가 선생님을 했었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원데이 클래스 한 번 수강권이 그냥 공개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쫙 매진되고 취소된 거 없어요? 환불된 거 없어요? 저 살게요. 이런 분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해요. 흔히 말하는 뭐가 이렇게 가게 딱 열면 오픈빨이 이거 처음에만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이효리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가면 이효리 원장님이 직접 가르쳐 줍니까? 예, 맞습니다. 남자도 가고 그러는 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애매의 열풍을 뚫고 수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은 있는데요. 일단 이효리 씨가 하루 2번 직접 모든 수업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효리 씨요 SNS를 통해서 요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는데 이미 10년 이상 이 수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서 요가원 원장님 되기는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효리 씨 워낙 뭐 슈퍼스타고 연예계 마당발인 만큼 스타들도 이효리 씨에게 요가를 배우지 않을까? 이효리 원장님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나중엔 어떨지 몰라도 우선은 요가 수강 신청 대신 화분을 좀 보내고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 국민남매라고 불리죠. 이효리 씨의 오빠 유재석 씨가 또 서장훈 씨가 이 일찌감치 요가원 성공 기원 메시지와 함께 화분을 보냈고요. 그런데 이효리 씨 역시 진짜 요가 선생님입니다. 왜냐? 비어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된다. 명상하고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선물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보기에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이효리 씨니까 이번에도 요가 원장 선생님으로서의 이효리 씨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촬영 폐기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렇죠. 사실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촬영 폐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운 키워드 촬영 폐기설의 주인공은 배우 김승우 씨입니다. 일단 그 시작은 한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전문 요리인과 함께 이 즉석에서 섭외한 집에서 요리도 하고 이를 대접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난달 5일입니다. 이 방송 회차에 편집이 매끄럽지 못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라는 굉장한 의문이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채널에서 이 언론 매체에서 좀 알아봤는데 당시 즉석에서 김승우 씨 그리고 김남주 씨 이 부부의 집이 섭외가 됐대요. 그런데 촬영까지 거의 마친 즈음에 녹화가 끝날 즈음에 김승우 씨가 제작진에게 3시간여 정도 촬영을 했던 이 녹화분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라고 강하게 어필을 했다라는 것이 이 언론 매체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촬영이 폐기가 돼서 한 주 동안 이 굉장히 뜨거운 화두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3시간 동안 촬영을 했는데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김승우 씨가 이야기를 했다. 언론 매체 보도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 김승우 씨 소속사 측은 일부는 맞다. 그러나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즉석에서 섭외를 받은 거죠. 이게 지금 김승우 씨 집인 줄 모르고 이제 갔는데 이렇게 해서 김승우 씨가 직접 섭외를 받았는데 사실 이미 음주 상태였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한 30분, 40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제작사 관계자가 아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예능일지라도 연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촬영한 게 방송으로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냈고 그래서 30-40분 만에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말씀드리면 3시간이나 다 찍어놓고 김승우 씨가 이거 절대 내보내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어필했다. 요거가 조금 3시간이라는 말도 강하게 어필했다는 말도 좀 과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런 김승우 씨 측의 해명에 대해서 아직 방송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게 원래 파일럿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요번 이제 파일럿이니까 파일럿은 종영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파일럿하고 나서 연내에 정규 편성된다 했었는데 요런 또 잡음이 먼저 일다 보니까 편성될까? 에이 되겠지. 뭐 이렇게 어느 쪽일까 하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또 다른 촬영 폐기설도 나왔다면서요? 네, 지난 28일입니다. 김남주 씨의 이 일상을 담은 콘텐츠의 이 방송 전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과거 오해로 인해서 김남주 씨의 실종 신고를 했던 김승우 씨의 일화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언론 배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에는 정작 홍보를 했었던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또다시 촬영분이 폐기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김남주 씨 소속사 측은요, 이 편집과 관련해서 배우의 요청이 있었던 게 아니라 편집을 한 제작사 그리고 보도 자료를 쓴 방송국 간의 소통 오류가 생긴 이 해프닝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적극적인 논란에 대해서 이 해명을 해서 좀 잦아들긴 했지만 사실 앞서서도 소속사가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도 이 소속사에서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안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사실 의혹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 키워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 다운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자, 흔들린 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던 절친한 사이죠. MC몽 씨, 이승기 씨인데 특히나 이 중간에 있는 이승기 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MC몽 씨랑 이제 이승기 씨의 아내 이다인 씨까지 다 같이 이제 친해졌었는데 바로 그 MC몽 씨랑 다인 씨랑 SNS를 통해서 서로 저격하는 사건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때는 지난 3일이었어요. 이 MC몽 씨가 먼저 개인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이 사진 속에는 이제 이승기 씨 부부가 있고 MC몽 씨가 있고 또 이다인 씨의 언니 이유비 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 사진이 이제 쫙 퍼지자 이승기 씨 아내 이다인 씨가 자신의 또 SNS를 통해서 1년이 넘은 사진을 지금 올려서 시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겁니다. 이랬더니 또 다음 날 4일 날 또 MC몽 씨가 해당 사진에서 이다인 씨만 크게 확대한 다음에 낄 때 껴. 좀 말이 좀 거칠죠. 1년 전 사진을 올리든 내가 좋았던 사진을 올리든 너희가 더 미워지기 전에 말하자면 너희가 더 미워지기 전에 낄 때 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처럼 가족 버리는 짓을 하겠니? 와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이다인 씨를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1년 전 사진을 올린 게 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건데 네. 왜 이게 저격하는 글로까지 번진 거예요? 네, 일단 간단하게 MC몽 씨가 올린 글을 분석을 해보면요. 낄 때 껴라고 이제 아주 공격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더 미워지기 전에라고 했죠. 사진상에 이승기 씨 그리고 이다인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이승기 씨와도 지금 사이가 좋지 않구나. 원래 절친 사이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내까지 참전을 해서 올리지 말아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구나라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음에 이 추측되는 이유는 일단 이승기 씨 아내 이다인 씨의 가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승기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부터 처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팬들의 뭐 반대라던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승기 씨 아내 이다인 씨의 이 양아버지가 주가 조작으로 범법 행위를 저질러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위가 된 이승기 씨 역시 이와 비슷한 논란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했었던 거예요. 결국 이승기 씨 지난해 처가와의 단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다인 씨가 이 인증한 바에 이르면, 그러니까 이다인 씨 말에 의하면 이번에 MC몽 씨가 올린 이 사진이 1년 전 사진인데 대중이 생각할 때는 너 처가랑 이 사이 다 끊는다고 했으면서 왜 처형인 이유빅이랑 이렇게 즐겁게 다 같이 있냐? 너 이거 거짓말 아니냐라는 논란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다인 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왜 1년 전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올려서 우리가 다시 욕을 먹게 만드냐라고 서운함을 표현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운 키워드입니다. 국민청원인데 연예계하고 국민청원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이번에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원더걸스 멤버 유빈 씨가 사촌 오빠의 이 아내인 이 올케 암투병 사실을 알리면서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를 호소를 하게 된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지난 1일입니다. 일단 유빈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굉장히 긴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큰언니가 2020년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힘겹게 치료를 이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 2024년에는 뇌까지 전이가 돼버렸다.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행히 효과적인 이 치료제를 어렵게 찾아냈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라면서요. 함께 이 게시한 링크를 통해서 치료약, 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국민청원에 좀 힘을 보태주십사라고 부탁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유빈 씨가 이런 글까지 올릴 정도라면 이 치료약이 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을 때 쓰는 유방암 뇌전이 치료제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질 않아서 그러니까 개인이 고스란히 내야 되는데 이 값이 2달에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억 8천만 원인데 이것도 모자라서 만약에 이 치료제를 쓰려고 하면요. 기존에 그러니까 급여 적용을 받았던 그 약까지도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1년에 2억 정도를 들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웬만한 집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정말 너무 힘겨운 금액이죠. 네.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스타가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반향이 좀 있겠는데요. 네, 다행히도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26일까지 진행하는 이 청원은요. 목표로 한 동의 인원의 약 80%가 벌써 채워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과거 암투병 사실을 알렸었던 개그맨 박성광 씨의 아내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유빈 씨의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청원은 목표 동의수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다행히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 치료약의 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의약회사 역시 출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게 뭐 국민청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출시까지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 타이밍상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이끌어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은영 씨 이번에는 색다른 연예계 또 비하인드를 준비했다고요? 그렇죠. 믿거나 말거나 연예계 정보통인 제가 이번엔 또 준비한 소식은요. 아니 글쎄 대타로 투입이 됐는데 홈런을 친 그런 스타들의 이야기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타로 투입이 돼서 놀라운 성과를 보인 네. 그런 스타가 있다고요? 최근 한 인기 드라마에서 대령 숙소를 애타게 찾는
이 폭군이 있죠. 사실 그는 윤아 씨를 막 애타게 찾는데 지금 우리가 그 폭군을 막 애타게 찾고 있는데 전국의 여심을 흔든 그 배우 바로 5년차 배우 이채민 씨인데 사실은요 이 배역의 배우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드라마 더 글로리 눈물의 여왕에서 뭐 연기력 인정받았던 박성훈 씨였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이 말에 이 SNS에다가 게시물 좀 잘못 올려서 요게 바로 촬영 열흘 앞두고 하차를 하게 됐고 그래서 급하게 대타로 이채민 씨가 투입이 됐는데 세상에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 3주 연속 뭐 TV, OTT 할 거 없이 드라마 화제성에서 이 상위권 거의 뭐 1위입니다. 이렇게 오르면서 새로운 화제 인물로 떠올랐는데 준비된 스타는 이렇게 기회만 한 번 주어지면 이렇게 확 떠오를 수 있다. 변우석 씨에 의해서 제2의 변우석이냐 이런 얘기 벌써 듣고 있네요. 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친구 따라서 오디션 갔다가 연예인 되는 경우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었는데 과거에도 뭐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타 출연으로 기회를 잡아서 스타로 발돋움한 그런 경우 누가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시트콤 한 편으로 스타 대열에 오른 분이 있습니다. 차선 바꾸기를 못해서 결국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이 에피소드로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이죠. 2000년에 방영한 새 친구인데요. 여기에 나온 새 친구 정웅인, 박상면 그리고 윤다운 씨 중에 급하게 대타로 투입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능글맞은 카사노바 캐릭터로 사랑을 받은 윤다운 씨입니다. 새 친구에서 그럼 누구 대타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신동엽 씨 대타였어요. 신동엽 씨, 사실은 신동엽 씨가 이 드라마의 시작부터 기획과 아이디어에 참여를 했었고 우리 신동엽 씨가 참 기분 나쁘지 않게 조금 야한 얘기 잘하는 요게 재능인데 이렇게 낮에는 볼 수 없고 밤에 보고 애들 빼고 어른들끼리 보는 시트콤을 한국에서 시도해보자 해서 이제 딱 준비가 됐던 게 남자 셋, 여자 셋이었는데 하필 요거 조금 전에 이 신동엽 씨 대마초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흡입 사건이 있으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촬영이 2달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러다 방송 펑크나게 생긴 그때 사실은 윤다운 씨가 이 새 친구의 친구의 친구로 조연으로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조연 말고 신동엽 그 자리에 너가 들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카사노바로 나오잖아요. 이 여자들한테 막 인기 많은 그러면서 근데 연기를 어찌나 뭐 다 잘해서 이게 3회 만에 시청률이 37%를 돌파하고 정말 이게 대단하게 막 입소문을 타면서 윤다운 씨 인생에 정말 한 방이 됐습니다. 이때 정말 카사노바로 나왔던 그 윤다운 씨의 멘트 중에 지금까지도 널리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단어를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카사노바 나오면 여자한테 작업할 때 쓰는 멘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뭐가 정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작업이라는 단어를요. 윤다운 씨가 작업 건다 이렇게 만든 멘트였다고. 아니, 그래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막 쓰는 건데 그때 윤다운 씨가 유행시킨 말이에요. 작업 본다는 말이 그때는 없었던 거군요. 없었고 드라마 애드리브였는데.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이렇게 뭐 유행어가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될 정도로 당시에 저도 기억나요. 윤다운 씨 인기가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스타 인기의 바로미터가 바로 광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윤다운 씨가 그 당시에 광고를 정말 많이 찍었는데 몇 개나 이 시트콤 덕에 찍었는지 아세요? 무려 30건이 넘는 30개가 넘는 광고를 이 시트콤 하나로 찍게 됐습니다. 차은우, 변우석 하나도 안 부르고 이런 톱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윤다운 씨 당시에 억울한 오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신동엽 씨가 신동엽 씨 대타로 윤다운 씨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중 사이에서는 무슨 이 거짓말, 이 루머가 생겼냐면 윤다운이 그 작품 들어가려고 신동엽의 그 사건을 윤다운이 경찰에 말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윤다운 씨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신동엽 씨의 대타로 이 프로그램 들어가서 인기 절정을 맞이했을 때 하차의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정말 갑작스러운 인기를 얻게 된 거잖아요. 윤다운 씨의 사생활 역시 낱낱이 공개가 됐는데요. 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휴가를 나와서 만난 어떤 인연으로 딸을 낳은 거야. 사고 쳤지. 그걸 내가 이제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한 거야. 네. 나는 딸이 있다. 난 미혼부다라는 커밍아웃을 한 거야. 근데 그때 대한민국이 사실 막 난리 났었어. 난리 났었지. 24년 전이니까 미혼부 이러는 거 삼촌같이 하고 다니고 아이도 밖에 나가면 날 아빠 이런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다 알고 있었지. 그런데 세상은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굳이 궁금하지 않는데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딸을 공개를 하고 다음부터 이제 딸을 손잡고 다니고 했던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어머, 그 딸이 딸을 낳은 거야? 그 딸이 딸을 낳은 거야. 기분이 어때요, 그게? 사실은 그 우리 저기 손녀 나은이 그 저기 가졌을 때 초음파 사진 보러 산부인과 따라가고 막 다 그랬었어. 한 명만 들어가는 거야. 남편은 바깥에 있고 내가 들어갔었다니까. 아니 근데 그걸 뭐냐면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다고. 야, 윤다운 씨 저렇게 젊은데 할아버지구나. 손녀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인기 절정에서 미혼부라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하차 위기였다고요? 이게 무려 한 20 몇 년이 뭐 거의 좀 반올림하면 30년 전 일이니까 그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윤다운 씨의 역할이 또 이 작업을 거는 노총각 역할이었잖아요. 시청자들의 몰입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윤다운 씨 하차까지 논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사의 걱정과는 정말 정반대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혼부라고 밝힌 기자회견 이후에 오히려 응원과 격려가 마구마구 쏟아진 거예요. 광고도 더 들어오고 심지어 광고 재계약까지 이뤄지는 아주 기쁜 일들이었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고백으로 윤다운 씨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고요. 결국 2005년입니다. 2005년에는 결혼을 하게 되고 2007년에는 사업가로 또 변신을 하게 돼요. 기막힌 역전 한 방을 만들어낸 윤다운 씨의 이 용기 있는 고백이었죠. 윤다운 씨는 용기 있게 고백을 하면서 논란을 딛고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논란 때문에 아예 뭐 방영 중에 연기자가 교체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게 대타가 투입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드라마 중간에 교체되는 경우. 일단 드라마 나라라 개천령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배우 배성우 씨가 한참 드라마 방영 중인데 음주운전 이 논란에 아니 사실이었죠. 이게 사건이 터지면서 드라마 중반부터는 배성우 씨를 대신해서 소속사 동료이자 배우인 소속사 대표인 정우성 씨가 내가 동료로서 대표로서 책임지겠습니다 하면서 배성우 씨 얼굴이 정우성으로 바뀌는 어떤 이런 희대의 대타 사건이 있었고 또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연이 방영 중간에 성폭행 의혹이 터지면서 강지환 씨였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는 휴방을 결정했어요. 그러고 다시 시작한 게 이제 이때 배우 서지석 씨가 그 역할에 투입이 돼서 이 드라마가 겨우겨우 또 종영을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배우가 교체된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나마 조금 약해요. 이 드라마 명성황후 때 이미연 씨는 나는 계약이 끝났다. 근데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연장 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연장까지는 못한다 해서 이때부터 이제 중년의 명성황후부터는 최명길 씨가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고현정 씨 일도 있었죠. 드라마 리턴 때 이때도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박진희 씨가 대신 투입되면서 드라마 중간에 주인공이 바뀌어서 이렇게 또 드라마 또 종영까지 방영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을 텐데 이 진행되는 중간에 대타로 투입이 돼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도 있다면서요? 이런 대타 스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반에 이 당대 최고의 스타의 대타로 들어가서 근데 이게 또 연예계 데뷔였던 스타가 있는 건데요. 바로 박중금 씨의 데뷔 스토리입니다. 당시 경희대 무용과에 재학 중이던 박중금 씨는요. 정부에서 열던 대규모 문화축제인 국풍80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워낙 뛰어난 미모 덕분에 한 방송사 PD가 이 박중금 씨를 다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데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얼마나 뛰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눈에 띄었는지 제가 그때 그 20대 당시에 그 박중금 씨의 미모가 담긴 사진을 또 가져와 봤거든요. 여러분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사진을 보시면요. 이야,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죠. 이목구비
직업이가 워낙 화려해서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박중금 씨 이 국풍 80에 참가했을 때까지만 해도 연기 경험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방송사를 뒤집은 사건이 발생하고야 맙니다. 1982년입니다. 드라마 순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여주인공이었던 당대 톱스타 원미경 씨가 이 방송사 간의 신경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작품에서 하차하는 이 경우가 생겼는데요. 이때 국풍 80에서 이 박중금 씨를 눈여겨봤던 한 방송사 PD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PD가 대학생이었던 이 박중금 씨를 전격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공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박중금 씨 평범한 여대생에서 톱스타 원미경 씨의 대타로 연예계에 발을 딱 디딘 거죠. 야, 처음 연기를 하는데 당대 톱스타 원미경 씨의 대타로 들어가요. 네. 굉장히 떨렸을 것 같은데 그거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러면서 주인공이 됐으니 정말 딱 낙하산이라고 선배들한테 콕 찝혀가지고 아주 치면서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박중금 씨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게 또 드라마가 인기 그래서 또 연장까지 결정되고 하면서 박중금 씨 출연분만 60회가 넘게 그렇게 주연으로서 쫙 밀고 나가면서 연기를 했고 요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되게 이 훈련을 받아서일까요? 지금까지 롱런하는 비결에 그 처음에 겪었던 시련 이게 있다 본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박중금 씨 지금 보면 워낙 트렌디해서 네. 이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모태스타가 아닐까 했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도 겪으셨네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이 롱런하는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중금 씨 하면 지금도 60대 블랙핑크 제니로 이 불릴 정도로 엄청난 관리의 여왕입니다. 1일 1식을 하고 있는데 허리는 23에서 24인치라고 하고요. 몸무게 43kg이라고 해요. 박중금 씨, 아이유 씨랑 같은 옷 사이즈라고 밝혀서 더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밝히기에는 내 남은 삶을 배우에 바치겠다 마음 먹고 부족한 연기력을 어떤 걸로든 커버하려고 했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대타로 홈런을 치는 것도 여러분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정말 열심히 쓰고 정말 이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다라는 걸 직접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타로 들어갔다가 성공한 스타들이 이미 예비된 스타들이에요. 준비된 스타들. 그렇죠. 대타로 들어갔다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연예계 이슈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타의 굴곡 많은 인생을 찬찬히 짚어보는 시간, 토크로 풀어보는 스타들의 인생 극장 함께 하겠습니다. 은영 씨 준비했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살아있는 가요계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이죠. 바로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야, 조용필 씨 하면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리빙 레전드입니다. 네. 최고의 자리에 선 가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2년 전에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대 최고의 가수를 선정한 적이 있는데 엘레지의 여왕, 그 감수성의 여왕 이미자 씨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가수가 바로 조용필 씨였습니다. 특히 조용필 씨 하면은 최초라는 이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록들이 많아요. 국내 최초의 단일 앨범 밀리언셀러 달성, 일본에서 주는 골든 디스크상 한국인 최초 수상, 잠실 주경기장 콘서트 최초 전석 매진, 국내 최초 교과서에 자신의 노래가 실린 그런 대중가요를 보유한 가수, 수많은 최초 기록을 보유한 그야말로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수이자 뮤지션, 싱어송라이터죠. 얼마 전에도 큰 콘서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요. 조용필 씨가 전석 무료 공연을 열었습니다. 예매 시작과 동시에 3분 만에 이 전석 매진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18,000여 관객을 동원해서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증명을 했죠. 네, 그렇다면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 씨의 인생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한데요. 거의 정말 위인전 써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조용필 씨를 보면 어딘가 귀티가 흐르지 않나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고향이 경기도 화성인데 여기서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이 화성에서요. 염전업하고 과수원하고 큰 정미소를 하는
이런 하나만 해도 부잣집인데 이런 부잣집에 큰 부잣집에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조용필 씨가 이런 아주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하나 푹 빠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요게 왜 제가 위인전이라고 했냐면 5살, 6살 때 이 우연히 들은 하모니카 소리에 그만 가슴이 울렁거려서 아버지한테 초르고 졸라서 하모니카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푸른 하늘 은하수 요 동요 반달을 어머 세상에 언제 배웠다고 요거를 또 이 하모니카로 부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그렇게 보내다가 때는 또 한번 중학교 때 또 이제 오게 되는데 서울에서 유학하던 중에 여름방학 때 잠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 고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타 소리를 하모니카에 이어서 이번에 기타 소리를 듣게 되는데 7남매였다 그래서 형이 통기타를 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에 또 빠져서 이 조용필 씨가 다시 한번 기타를 치게 되면서 또 음악에 빠져들었다고 하네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이 시절의 조용필 씨의 모습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는데요. 앞서 보신 사진보다 더 개구쟁이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디예요? 저기 표시 어. 왼쪽에서 위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에 계신 분인데요. 바로 이 조용필 씨와 중학교 동창인 배우 안성기 씨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도의 모습도 보이죠. 안성기 씨 말에 따르면요. 조용필 씨가 나중에 음악을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고 해요. 당시 조용필 씨가 그냥 조용한 모범생 그 자체였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키는 그때와 똑같다라면서 찐친다운 디스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조용필 씨하고 안성기 씨하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그때부터 인연이 있었네요. 네. 근데 이 조용하던 조용필 씨가 어떻게 또 가수가 됐을까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죠. 조용필 씨 경우가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 막내 아들이 귀하디귀한 막내 아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됐는데 음악에 빠져서 그냥 기타 치고 이러니까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기타를 여러 대 부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여기서 조금 사그라들만도 한데 우리 조용필 씨 여기에서 반항해서 집을 나간 겁니다. 그때 이제 친구 집도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다. 그때 이제 기타 많이 쳤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가졌던 조용필 씨 결국 1968년 밴드를 결성하고 기타리스트로서 미8군 이 무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다 사전 테스트해서 합격해야 오를 수 있는 무대잖아요. 이렇게 미8군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그런데 사실 이제 내 노래는 없고 해외 유명한 팝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레퍼토리가 없다 이러면서 쫓겨나는 그런 서름도 겪었던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타리스트로 무대에 선 건데 그때는 그럼 노래는 안 하셨던 거예요? 조용필 씨는 미8군 무대의 한 사건을 계기로 이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당시 이 밴드 보컬이 군에 입대하는 바람에 이 조용필 씨가 노래를 좀 부르게 되는 이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미군 병사가 내가 생일인데 내일 생일에 내가 좀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 불러주면 내가 맥주 한 잔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필 씨 그날로 바로 막 연습을 막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대 다음 날 딱 서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 조용필 씨의 노래를 들은 그 미군 병사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조용필 씨가 노래라는 게 이렇게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수로서의 꿈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하죠. 네. 그렇다면 가수가 된 조용필 씨, 그 수많은 히트곡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히트곡 중에 가장 첫 히트곡이 어떤 노래일지 궁금하시죠? 일단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요, 이 노래입니다. 자, 1999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20세기 최고가요, 돌아와요 부산항해. 조용필과 그의 히트곡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한국인이 뽑은 20세기 최고의 가수와 가요에 선정되었다. 자, 20세기 최고의 가수와 노래로 뽑힌 이 부산을 상징하는 노래이자 프로야구팀 자이언츠의 대표 응원가죠.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였습니다. 네, 이게 조용필 씨의 첫 히트곡이었군요. 근데 무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조용필 씨가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건지.
이것도 대타 투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요,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조용필 씨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에 김혜일이라는 가수가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이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원곡 가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이 노래가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 1972년에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이 노래로 바꿔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만 해도 발표하자마자 히트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국민가요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건, 정말 대단한 명장면이 이 한국의 부산에서 펼쳐지는데 때는 1975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요, 우리 옛날에는 뭐 이렇게 조청녀 이렇게 좀 잘못 부르기도 했던 우리 제1동포 1세대 700여 명의 분들이 이 배를 타고 부산에 이 정말 해방 이후에 고국을 찾아서 딱 오면서 이산가족과 상봉해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게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요거에 딱 맞춰서 조용필 씨가 1년 뒤에 76년도에 요거 개사를 하고 노래도 뭔가 경쾌한 풍으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노래 개사 어떻게 했느냐. 원래는 이게 떠나가는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요게 이제 님 떠난 부산항을 형제 떠난 부산항으로 하고 그리운 내니 말을 그리운 내 형제여. 와, 이렇게 딱 동포에 넘치는 이 노래로 딱 탈바꿈한달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절절하게, 왜냐하면 이제 이산 가족이 꼭 일본에 계시지 않아도 북한에 있는 분도 있고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가요가 됐습니다. 야, 시기가 또 딱 들어맞았네요. 네. 이건 정말 술 한 잔 걸치면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고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네, 당시 음악 다방 그리고 대학 주점에서 항상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라고 추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각 방송사의 가요 차트 그리고 신청곡 획수에서도 이 1위를 계속해서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1977년 말에 추산한 이 음반 판매량이요, 이미자 씨의 동백 아가씨를 뛰어넘은 이 40만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가요계 상황에서도 40만 장이라고 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소리를 듣는데요. 이때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1만 장을 넘기는 이 앨범이 당시에는 연간 10장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40만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해야 할 이때 조용필 씨가 오히려 은퇴를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의외의 선택을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무명 시절에 제가 아까 미팔군 무대 중심으로 활동했다고 했죠. 요때 이제 하숙을 했는데 같은 하숙집에 살던 미군 병사가 건네준 대마초를 피웠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1975년에 벌금을 내고 끝났는데 76년에 이거 개사하고 이러면서 전 국민적 인기를 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 재조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사회를 흔들었던 연예계 대마초 사건 요게 있었는데 여기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고문까지 당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결국 이제 활동도 금지되고 그래서 별 수 없이 1977년 5월에 은퇴쇼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은퇴했던 조용필 씨가 어떻게 다시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한 드라마 PD가요. 우리 드라마 이 주제곡이 좀 필요한데 작곡해서 노래 좀 불러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필 씨는 흔쾌히 응했고요. 이 노래가 가왕의 재탄생을 알리는 창밖의 여자입니다. 창밖의 여자는 당시 인기곡으로 바로 급부상하게 됐고 이 노래를 포함한 이 발매한 1집이 국내 최초로요. 앨범이 100만 장 판매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첫 밀리언셀러로 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최초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공연을 한다라고 하는 이 미국 카네기 홀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이 마이크를 잡은 가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죠. 네. 지금 이제 조용필 씨 인기는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인기는요 정말 상상 초월, 그쵸. 어마어마한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네, 그 하늘을 찌를 때 저도 그 중심에 있었던 그런 한 명인데 뭐냐 하면 지금은요 공연장 앞에 아이돌이 공연하면은 팬들이 와글와글 몰려 있고 이거 흔한 풍경이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조용필 씨 등장 이후에 생겨난 풍속도가 이 조용필 씨 공연장이 있으면 그 앞에 막 팬들이 몰려 있고 조용필 씨가 걸어가거나 그 차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겠다고 막 뛰어가고 그리고 티켓 얻어야 되는데 사야 되는데 이거 못 구하면 울부짖고 막 팬들이 조용필 씨 지나가면 오빠 이러면서 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빠 부대다. 언론이 오빠 부대라는 이름을 짓게 됐는데 사실 이 오빠 부대의 응원에 힘입어 또 전 국민이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뭐 유행가가 전부 다 유행곡이 됐어요. 뭐냐 단발머리, 못 찾겠다 깨꼬리, 여행을 떠나요, 킬리만자로의 포범, 야. 서울 꿈 이거 말고도 많아. 들으면 다 아는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고 역대 가요 대상에서 총 12회를 수상하는 대기록을 또 세우게 되죠. 야, 여기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용필 씨의 수많은 히트곡들 중에서 가장 길게 1위를 했던 히트곡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돌아와요 부산항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여행을 떠나요. 오, 정답은요, 네? 바로 엄마야, 아, 나도 왜 고추잠자리 아구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1981년에 발표한 고추 잠자리라는 노래인데요. 바로 라디오 차트에서요, 무려 24주나 1위를 했다고 합니다. 24주면요, 장작 6개월 동안 1위를 한 건데요. 정말 영필 오빠 멋있어 오빠. 심지어 이 고추 잠자리 다음에 나온 노래 못 찾겠다 깨꼬리 이 노래 역시도 너무 장기간 1위를 하니까 음악 방송에서 아예 룰을 바꿔버려. 이러다가 1년 내내 조용필이 1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음악 방송에서요 10주 연속 1위를 하면은 이 아주 명예롭게 상을 줘서 이 순위에서는 일단 내려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 골든컵 제도가 생겼어요. 엄청난 이 인기였다는 거죠. 그때 오빠 부대였던 분들이 우리 연배인가 아니면 우리보다 위쪽인가 어떻게 돼요? 제 연배도 있고 저보다 좀 위도 있고 뭐 그런데요. 저도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왜냐하면 이게 한두 해의 인기를 끈 분이 아니라 저의 초중고 인생을 함께한 그런 가수인데 사실 아까 그 최 기자 얘기한 또 골든컵이 나중에 5주로도 더 줄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빠 부대가 뭐 어디 가도 울지만 특히 이 오빠 부대를 자지러지게 하는 마법의 4글자가 있었어요. 뭐예요? 노래 어디서든 기도하는 그냥 노래 가사처럼 이게 노래 비련이었죠. 기도하면 그럼 이제 조용히 해야 돼. 맞아요. 기도하는. 네, 그래서 마치 또 이 후세대들은 노래 비련의 애초 가사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하면 저희가 소리 질렀던 겁니다. 저희가. 네. 뭐 워낙 명곡이 많아서 어떤 곡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행을 떠나죠. 푸른 언덕에 기타치면서 배낭을 메고. 너무 좋고 저는 그거 바운스 바운스. 최근에 가장 최근에 나왔던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같은 거 이제 가면은 이제 선배들이랑 가면 항상 하는 거 있었어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선배들이 진짜 다들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알죠. 역시 좀 옛날 세대인가 봐. 저는 그 겨울의 찻집.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명곡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다. 많죠. 뭐 끝도 없습니다. 근데 조용필 씨의 노래는요, 특히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요즘 K-팝 얘기를 하는데 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은 원조는 조용필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한류, 특히 한국 가수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 와 인기에서 인기가 진짜 많은가 보다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일본의 홍백가합전이라는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 조용필 씨가 1987년부터 무려 4년 연속 출연을 합니다. 심지어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조차 이 평양 단독 공연을 요청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조용필 씨 2005년 평양에 7,000명의 이 관객 앞에서 단독 공연을 치렀습니다. 무표정하고 이 경직된 분위기에서 무대를 하는 조용필 씨도 노래가 끝날 때마다 정말 숨이 멎을 지경으로 긴장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이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해요. 이 조용필 씨가 이 공연 후에 꿈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예, 저는 이제
가게 된다면 그때는 체육관에서 했지만 그때 갔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저희를 초청한 그쪽 뭐 아주 높으신 분이 다음에 조용필 씨가 오면 저 5일 경기장에서 한번 해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다면 아주 영광입니다 그랬죠. 그 5일 경기장에서 했으면 거기가 15만 석이니까 정말 대단한 공연이 됐을 텐데 5일 그 공연장에서 못했어도 경기장에서 못했어도 조용필 씨 꿈을 이뤘습니다. 그 뒤에 13년 뒤에 2018년도에 이 남북평화협력기원 공연차 평양에 다시 가게 됩니다. 당시 조용필 씨가 몸 상태 좋지 않아서 이제 5일 경기장에서 노래하고 싶다. 또 하나는 옥류관에서 냉면 먹고 싶다 했는데 이 냉면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북한 한복판에서 공연을 하면서 명실공히 여전한 그 최고의 가왕이라는 그것을 증명했죠. 조용필 씨는 그 명성에 비해서 사생활이 그렇게 많이 공개되거나 한 그 스타는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용필 씨도 사랑도 했고 가정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아마도 이 창작자 크리에이터에게 사랑과 이별만큼 더 강력한 이 뭐랄까요 곡 작업에 대한 계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조용필 씨가 사실 이 한국을 뒤집어 놓았었던 이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1984년입니다. 조용필 씨가 당시 삼성 국회의원의 딸인 무용 교사와 경기도의 봉선사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10여 명의 지인만 불러서 극비 결혼식을 감행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심지어 결혼식을 치른 절로 이동하기 직전에 결혼식을 치른다라고 깜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내조차 자신의 결혼식을 몰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깜짝 결혼을 했었던 조용필 씨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에 오르게 되는데요. 당시 이혼을 발표하면서 조용필 씨가 했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이후 이제 조용필 씨가 미국 공연에서 만난 아내와 1994년 재혼하게 되죠. 근데 너무 사랑해서였을까요? 결혼한 지 10년도 되지 않아서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노래 진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가슴 깊이 저리는 밤 눈을 감네. 왜 눈을 감냐면요. 그대 모습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정말 이 노래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조용필 씨는 아내를 더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아내가 남긴 유산 24억 아내처럼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 전에 기부했고 여전히 산소 계속 찾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내의 죽음 이후에 조용필 씨의 음악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조용필 씨는 이 10년 동안 새 앨범 발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이죠. 정말 긴 공백을 깨고 가요계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노래를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우리 A&M 씨도 얘기한 바운스인데요. 이 당시 바운스가 발표되자마자 MZ세대들도 바로 반응을 했어요. 실시간 음원 차트 1위,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까지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가왕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인 가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20집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앨범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자신의 인생을 도전이었다. 근데 이루지 못한 게 있어서 아쉽다라고 본인은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정말 앨범마다 장르를 바꿔가면서 이 20개 앨범 정말 100년, 1000년 들어도 좋은 앨범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원히 우리 곁에 가왕으로 남아주시고 노래 부를 수 있을 때까지 무대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네, 조용필 씨의 인생극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문다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지금 서울은 하늘도 맑고 바람도 시원한데요. 현재 기온은 20도를 보이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얇은 가디건 하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다시 30도를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길게 이어졌던 남부의 비는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차차 그치겠는데요. 경북에는 최대 30mm로 가장 많겠고 그 밖에 남부는 5에서 10mm 정도로 약한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그칩니다.
반면 중부를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18.5도로 출발했던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13.7도로 출발했던 철원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집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을 제외하고는 중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아서 기분 좋은 날씨가 되겠고요. 남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청주와 전주가 30도, 부산은 29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30도 안팎으로 다시 오릅니다. 이 정도의 일교차는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제주의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져요. 네, 와, 날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면 이제 뭐 목감기, 코감기, 감기 환자 늘어나거든요.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